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후 첫 세션 에듀케이션 포 뉴 스코피스트에 대한 세션을 맞은 중앙대학교 병원의 외과 치유실입니다. 저는 간담치를 전공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학회를 하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랑 같이 공동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의 이선희 수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수술 간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선생님, 참석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수간호사 이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4개입니다. 각 분과별 쪽으로 해서 네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에 스토막하고 콜론에 대한 거는 제가 좌장을 보겠고요. 나머지 리버와 그 다음에 사이로에 대한 거는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 참가하신 분들께 미리 좀 공지사항을 드리면요. 지금 Q&A가 앞에 세 분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같이 라이브에 참가를 못 하시게 됐고요. 맨 마지막 주제 사이로에 대한 걸로 노대한 선생님만 Q&A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팁 인 라파라스코픽 스토막 서저리란 주제로 아산병원의 빈두이 선생님 강의 있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위장관내과 수술전담간호사 김두기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Technical Tip in Laparoscopic Stomach Surgery for New Scopist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 내용 중 특정 상표가 나오는 물품이 있거나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TOI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2019년 서울아산병원 위장관 외과의 수술 건수. 두 번째는 저희 병원은 PA와 FA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FA가 스코피스트가 되어 수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지컬 어시스턴트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주 업무인 스코피스트의 역할인데 어떻게 카메라에 닦아야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네 번째는 몇 가지 영상을 통하여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결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아산병원 위장관내과 수술실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장관내과에 배정된 수술방은 주 1일 로봇 수술방을 포함하여 1일 평균 3개의 수술방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2019년 기준 월 평균 197건의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인력 구성은 스텝 8명, 펠로우 1년차, 2년차 각각 1명씩, 레지던트는 1년차, 2년차, 4년차가 배정되어 있으며 수술실 인턴 1명, 위장관 내과 수술 전담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위장관 내과 수술 건수는 총 2,372건으로 이 중 1,962건의 캔서 및 서브 무커자 투머, 가스트릭 투머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 복강경 수술이 1,248건으로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복 수술이 573건으로 30%, 로봇 수술이 115건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A인 수술 전담 간호사가 3명이 있는데 연간 평균 1인당 650건에서 700건 정도의 수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관 내과 수술 전담 간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토막을 비롯한 그 주변 장기의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패솔로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술 환자 파악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과거력 및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캔서의 패솔로직 컴포 및 EGD를 통한 그로스 타입과 로케이션 투머 뎁스, CT를 통한 뎁스, 림프노드 메타, 베슬 주행 등을 확인하고 투머 마커인 CA99 등 더블 체킹 개념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문합 방법에 대해서도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캔서 위치에 따라 문합 방법이 달라지고 오퍼레이터마다 선호하는 문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담 간호사들은 수술법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 최상의 스코피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스코피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SA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SA가 스코피스트를 하기 때문에 제일 조수와 함께 수술 준비부터 하게 됩니다. 복강경 및 로봇 수술에서 여러 수술 기구 및 라인 등을 집도의 선호도에 맞게 세팅합니다. 로봇에서는 도킹을 전담으로 맡아 높은 질의 수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로우파를 도킹하고 한 개의 어시스트 포트를 이용하여 원활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게 트랙션, 티슈 리무브, 석션 앤 이리게이션, 꺼즈 등을 놓고 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복강 안에서 시야 확보와 기구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제약들을 극복하고 집도의가 원만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일 조수는 집도의 시야 확보를 하고 집도의 왼손의 트랙션을 카운트 트랙션하여 정확한 레이어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조수, 스코피스트는 모든 수술 어시스트의 대원칙이기도 하지만 숫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집도의와 제1조수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 프로시저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술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원활한 수술 진행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코피스트만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스코피스트는 항상 안정적인 자세로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카메라 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도의와 제1조수 모두 서 있더라도 스코피스트는 앉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코피스트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야, 멋진 카메라 뷰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앞에 서리가 끼면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를 작동시킵니다. 복강경 또는 로봇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우를 제거할 수 있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깨끗한 카메라 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어떠한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복강 내에 넣었을 경우 포그가 끼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들은 수술 시 이물질이 카메라에 튀어 깨끗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고 그때부터 점점 수술방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럴 때 스코피스트들은 원활한 수술 진행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카메라를 닫고 선명한 카메라 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카메라를 닦으면 가장 잘 닦일까 하는 생각에 안티포그 제품과 웜셀라인, 베타진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안티포그는 현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안티포그용 제품이며 웜셀라인은 온도 45도에 약 10초간 카메라를 담궈 카메라를 워밍 시켰습니다. 또한 셀라인 온도는 보온병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타진 솔루션은 꺼즈를 이용하여 카메라에 묻힌 뒤 깨끗한 꺼즈로 닦아 사용하였습니다. 한 명의 단일 집도의 단일 복강경 스포츠 장비를 이용하여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환자 20명씩 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BMI와 평균 수술 시간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났지만 카메라 닦음 평균 횟수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 닦음 평균 횟수란 카메라에 포그가 껴서 닦은 경우에만 횟수를 체크하였고 이물질이 튀었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각각 비교해본 결과 베타딘 솔루션을 통해 닦은 것보다 안티포그나 웜셀라인을 통해 닦은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안티포그를 사용해도 포그가 끼는 경우에는 웜셀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웜셀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카메라를 워밍하는데 시간이 약 10초 정도 걸려 다들 카메라가 언제 워밍되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서 눈치가 보여 처음부터 셀라인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 스코피스트 하면서 얻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환자 포지션 시 슈파인 하는 것입니다. 학회 가서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리소토미 포지션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도 리소토미 포지션을 해보기도 했지만 리소토미 시 환자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잡으니 편하기는 하였지만 리버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하면 환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으로 받치고 카메라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리소토미 포지션은 안하고 스파인 포지션에서 리버스 트렌들렌버그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베리아트릭 수술 시 트로카 사이트 사진입니다. 배꼽 위에 있는 운드가 카메라 포트 사이트입니다. 튜머 수술이거나 비나인 수술 시에는 어디든 뚫어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비만 수술 시에는 최대한 높게 뚫는 게 최고의 시야와 최소의 육체 피로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집도의 선생님께 최대한 높게 뚫으면 안 되겠냐고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준비하면서 라인 세팅할 때 집도 편의도 봐야 하지만 스코피스트의 편의도 고려하여 세팅해야 합니다. 카메라와 라이트 케이블은 컨타미네이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유있게 세팅을 하며 카메라와 라이트 케이블은 스타키넷 등을 이용하여 봅이나 초음파 절삭기의 열에 의해 컨타미네이션 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바꿀 때 양손을 이용하여 카메라 각도를 바꾸기보다는 한 손을 이용하여 바꿉니다. 양손을 이용할 경우 집도의 오른팔이 부딪혀서 수술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자칫하면 집도의 몸을 쳐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조직이 뜯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카메라 각도를 바꿔가며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매교상을 팔 받침대로 이용하여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잡을 때 한 손으로 잡는 게 작동하기도 편하고 육체적 피로도도 덜합니다. 저희는 이걸 한손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 30도인 카메라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라이트 케이블을 좌우로 틀며 카메라 뷰를 조정합니다. 처음에는 두 손을 이용하여 카메라 잡는 게 편하겠지만 한 손 테크닉이 익숙해지면 훨씬 여유 있고 편안하게 카메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닦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스크럽 선생님에게 카메라를 닦아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고 저희가 닦고 있습니다. 스크럽 선생님에게 닦아달라고 하면 카메라를 스크럽 선생님께 드리면서 컨타미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직접 닦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길래 저희는 직접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꺼지를 들고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카메라를 빼면 꺼지에 바로 닦지 않고 코에 한번 닦아 1차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안티포그를 묻힌 꺼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닦고 있습니다. 수술 시에 카메라에 포그가 껴서 닦는 모습인데
수술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혈관 잡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카메라를 닫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블리딩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블리딩이 있으면 수술팀 멤버들이 다 같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카메라에 피가 튀기 시작하면 시야가 좋지 않으면 모든 수술팀 멤버들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라이트 게스트릭 아테리 베인을 잡는 모습입니다. 밑에 작은 베슬에서 블리딩이 있어서 카메라에 튀고 재빨리 닫고 들어왔는데도 또 튀고 어떻게 해서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액티브한 블리딩만 잡히면 그때 여유를 되찾고 카메라를 재정비하여 블리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여드립니다. 참 이 영상을 구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피가 나게끔 부탁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피가 카메라에 딱 저렇게 튀게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때마침 이런 영상을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아나토미를 바탕으로 프로시저와 수술 방법이 완벽히 이해하여 수술팀의 스트레스를 줄여 원활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중 서지컬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매 순간 수술팀 멤버들과 함께 모든 프로시저를 더블 체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지컬 어시스트 스킬을 향상시켜 수술의 질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수술이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카메라의 작동법과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카메라 뷰의 수평을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완벽한 뷰를 보여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카메라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폭간경 수술에서 카메라는 수술팀의 눈과 같습니다. 내가 집도이라면 어떤 뷰를 원하겠는가를 생각하며 카메라를 잡으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 빼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수술팀의 멤버로서 최선을 다해야 성공적인 수술, 환자에게는 최상의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회에 가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고 좋은 게 있으면 수술팀 멤버들과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말 미국 미네소타 로체스터의 한 병원, 닥터 메이오가 위암 환자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수술 전담 간호사였던 요셉 수녀님께서 딱딱한 배꼽이 만져지는 환자들은 예후가 안 좋다라는 말을 닥터 메이오에게 말하였고 닥터 메이오가 그것을 학회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 수녀님께서 발견한 말기 환자들의 이상 징후는 시스터 메리 조셉 노드 또는 사인이라 명명되어 의학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병원은 현재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수술은 집도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 스크럽 너스,
Circulating Nurse, 치과 등 다 같이 한 팀을 이뤄 하는 것입니다. 손뼉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듯이 모든 구성원이 한 팀을 이뤄 같이 으쌰으쌰 할 때 환자분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어시스턴트, 스코피스트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며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유익한 의견이 있을 때 스피크업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여 최고의 팀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 병원에서 각 자리에서 없으면 안 될 최고의 팀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에서 근무하는 오은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복강경 대장학문 수술의 소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디스클로저 할 내용은 없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저는 2002년에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펠로우를 마쳤고 201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은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교양 서적을 하나 냈는데요. 영화와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것은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드릴 내용은 수술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저희 분야의 해부학적 구조, 그다음에 외과적인 수술의 그런 프로시저에 관련된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에 관해서 먼저 이제 이름을 좀 이해를 해야 수술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엇을 제거한다고 할 때는 액토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식도 절제술은 에소파젝토미, 대장 절제술은 콜렉토미, 그다음에 대장 중에서 절반을 자른다 할 때는 헤미콜렉토미라는 말을 쓰겠죠. 오른쪽에는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레프트는 레프트 헤미콜렉토미 이런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 구멍을 내거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무슨 토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크레니오토미는 머리에 구멍을 여는 거, 라파로토미는 배를 열고 들어가는 거, 그 과정을 라파로토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장을 자르거나 무엇을 연결을 할 때 구멍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죠. 문합을 어, 어, 무슨 오스토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게스트로 제주노스토미라고 하면 위와 제주눔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루술이라고 그래서 구멍을 체외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슨 스토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리오스토미, 일리움을 배 밖으로 꺼내는 회장루 조루술 이런 말을 쓰고 콜로스토미는 대장을 배 밖으로 꺼내는 대장 조루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역의 진료 파트가 대장학문 외과인데요. 장도 수술하고 항문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장을 먼저 보면 대장은 결장 더하기 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론이 결장이고 직장이 렉툼인데요. 어, 대장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결장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직장은 항문에서 한 뼘 정도, 15cm 정도가 직장입니다. 똑바로 서 있다고 해서 직장이고 어, 특별히 기능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분 흡수를 해서 반고형성 변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는 결제하는 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직장 쪽 수술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로봇 복강경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소장질환, 충치돌기, 뭐 맹장, 충치돌기, 그다음에 또 이런 병변 외에도 염증성 장질환, 또 개실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등을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 암 수술도 하고, 비나인 수술도 있고 되겠습니다. 복강경 대장 수술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개복해서 장로까지 만든 환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이 심하고 수술도 좀 힘들고 그래서 회복도 좀 더디고 그랬었습니다. 복강경 대장 수술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한 5개 정도 뚫고 수술을 하고 이 카메라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비춰서 긴 기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하고 나면 이렇게 보람이 좀 있죠. 흉터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보람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직장암 수술에 관련돼서는 이 할아버지 성함이 닥터 힐드라고 하는 영국의 외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1982년에 제창했던 이론이 뭐냐면 직장만 잘라내지 말고 직장을 싸고 있는 그 지방 조직, 메소렉툼이라고 하는 지방 조직까지 같이 절제를 해야 암 수술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어, 논문을 내게 됐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수술을 해야 이 홀리 플레인이라고 하는 플레인으로 해야 메소렉툼까지 같이 절제하고 수술이 깨끗하게 되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TM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힐드가 82년에 그 직장암 수술의 표준화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개념이 이제 직장암 말고 이제 결장암에 관해서는 그 독일의 호헨버거라는 분이 그 TME 개념을 가지고 와서 CME Complete Mesocolic Excision이라는 말을 만들게 됩니다. TMC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플레인을 따라가는 그런 수술을 해야 깨끗하고 완벽한 수술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병원에 있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도 이 두 개념에 의지해서 가급적 피를 덜 내고 플레인을 따라가는 그런 깨끗한 수술, 엠브리올로지컬한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메소콜릭 플레인을 따라가는 경계가 되는 건데 이 경계까지 수술이 깔끔하게 브레이크 없이 잘 돼야 이쪽에 있는 튜머셀이 스필리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에 봉지가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얌전히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메소콜론이 있냐 없냐에 관한 이제 논쟁이 한 100년 전에 있었는데요. 영국의 트레버스라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메소콜론 같은 것은 없다, 없다 이런 말을 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칼 톨즈라고 하는 병리 의사인데요. 이 의사 해부학자 병리 의사인데 파샤 플레인이 있고 거기는 메소콜론과 후복막하고 그 공간이다. 그 공간을 따라가는 데가 메소콜론 사이에 플레인이 있고 그거를 따라서 있는 것이다. 메소콜론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을 냈는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외과 의사가 이제 해부학자한테 진 개념이 그래서 그 톨스가 얘기했던 파샤 플레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톨트 파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폴스파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콜론하고 후복막하고 사이에 있는 하얀색 그 3M 테이프의 끈끈이 같은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인을 따라가야 이제 알맞는 플레인을 따라가는 것이 되시고 엠브리올로지컬 파시아 플레인, 파리에털 파시아라는 말도 쓰고 화이트 라인 오브 톨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부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런 교양 정도 교양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톨스파샤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게 콜론이 있고 그다음에 요 하얀색이 이제 메소콜론, 콜론을 싸고 있는 지방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후복막이면 그 공간,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 공간을 톨스파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간으로 타고 수술을 해야 피가 덜 나고 깨끗한 수술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장암의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 이제 오른쪽에 종양이 있을 때 이제 C쿰이라고 하죠. C쿰에 종양이 있으면 이 오른쪽 반을 이렇게 자른다. 그래서 우반 결장 절제술, 라이트 헤미콜렉tom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종양이 이 간 쪽에 상행 결장이나 횡행 결장의 프록시말 쪽에 있을 때는 장을 좀 더 자르고 혈관을 더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 우 결장 절제술. 그다음에 T콜론에 있는 조그만 병변인 경우에는 횡행결장 절제술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튜머가 이제 스플린 쪽으로 가면 이제 좌결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레프트 헤미콜렉톰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절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S자 결장 쪽에 있을 때는 전방 절제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전방 절제술이라는 말은 이제 직장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직장암을 후방에서만 수술을 할 때 항문에 동양이 빠져나올 정도 종양이 심했을 때, 한 100, 200년 전 얘기죠. 그때는 후방에서만 절제를 했는데, 전방 절제는 개념적으로 환자를 바로 눕혀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직장암 수술을 앞으로 접근해서 수술을 한다. 그런 역사적인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의 종양이 있어도 엔테리어 리섹션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저위 전방절 수술의 말을 쓰는데요. 저위 전방절 수술 나오기 전에 직장암 수술은 이제 복회음 절제술이라고 하는 APR이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이 복회음 절제술 영국의 외과 의사 마일즈라는 외과 의사가 수술했다 그래서 마일즈 수술이라고 하는데 직장까지 다 도려내고 항문까지 다 없애고 영구 인공항문을 만드는 이제 복회음 절제술이 표준적인 술식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전방절제술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위 전방절제술,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 직장 쪽까지 내려가서 장을 자르고 다시 연결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합술의 발전으로 직장 절제 후에 결장과 하부 직장을 연결하는 직장암의 대표적인 수술이 됐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항문 관리약근을 보존할 수 있는 직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방 출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항문 관략근 근처까지 더 내려가서 다이섹션을 좀 더해서 그 항문 근처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울트라 LAR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손으로 꼬매게 되는 건 또 인터스핑트릭 리섹션, 간 관략근 절제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관략근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 힘들지만 진행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하트만 수술이라는 말도 가끔 들어보실 텐데요. 하트만 수술은 천공이나 장폐쇄를 동반한 직장암, 그다음에 천공성 그럼 개실염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서 전신 상태가 나쁜 경우, 그다음에 그럴 때는 이 직장과 하부 결장을 잘라낸 다음에 장을 연결하며 문 앞은 누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고 이 상부에 있는 결장을 이렇게 인공항문을 내서 수술을 끝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트만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수술이 있으면 뭔가 수술이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큰 수술 말고 더 작은 수술도 있는데요. 항문을 통해서 경항문을 통해서 아주 조그만 병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법이 트랜스애널 익시전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이제 복강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항문 안에 이게 포트를 넣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복강경 기구를 조작하는 이런
트랜스애널 엔도스코픽 마이크로 서저리 TEM이라고 하는 수술도 혹시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걸로 TME를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비디오가 이제 트랜스애널 마이크로 서저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항문통에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종양을 지금 절제해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복강경으로 하면 이게 확대된 시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과학적으로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여러 선생님들 이제 경험해 보시지만 굉장히 의사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떤 중간중간 스텝마다 이게 잘 안 되면 짜증도 내고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실 텐데요.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마지널 게인, 조금한 노력들이 결국 큰 성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런 어, 이게 포지션이나 트로카, 위치, 그다음에 서지컬 플레인, 그다음에 자기 기구, 트랙션, 카운터 트랙션, 그다음에 오간을 행잉하는 거, 그다음에 카메라나 스테플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존중할 만한 동료, 여러분 같은 동료가 있어야 이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이런 결과가 환자들을 결국 이롭게 한다는 개념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이 이런 룰들, 이 저만의 룰인데 룰들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제 스코피스트가 제 왼쪽에 이렇게 서서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고 저는 환자의 왼쪽에서 이렇게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어시스턴트는 맞은편에 있고. 하지만 이제 직장암의 수술 같은 저위 전방절 제술을 했던 경우에는 스코피스트가 이제 저의 왼쪽, 똑같이 왼쪽에 있네요. 환자의 오른쪽, 저의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시야를 보여주게 되면 저는 이 포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 장비 같은 걸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거 모노폴라 디바이스가 있고요. 이런 기구들, 플렉서블 트로카 뭐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또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손에 맞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디오를 직장암 수술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제 남자 환자였는데요. 상부 직장에 있고 BMI가 25 정도 되는 MRI를 찍어보면 상부 직장에 있는데 직장암 수술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암 수술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런 플레인을 따라가는 수술을 이제 믿을 만한 동료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네. 시간 관계상 수술 비디오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나쁜 일들은 계속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내일도 다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학회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신은혜 간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라파로스코픽 리버 서저리에서 스코프 매니플레이션 팁입니다.
라파로스코픽 리버 서저리에서 30도 리지드 스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플렉서블 스콥을 사용할 경우 더 좋은 뷰를 보여줄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주로 3D 플렉서블 스콥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렉서블 스콥 사용 팁을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30도 리지드 스콥의 경우 큰 테크닉이 없어도 좌우로 살짝씩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스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플렉서블 스콥은 상하 좌우 몇 도까지 꺾어 리지드 스콥에서는 볼 수 없는 필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지드 스콥보다는 다들 핸들링을 어려워하는데 몇 가지 팁만 알면 훨씬 수월하게 스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술에 따라 또는 병원에 따라 오퍼레이터와 스코피스트의 위치는 다릅니다. 환자의 다리 사이에서 스코피스트가 위치해 있을 경우 가장 쉽게 스콥을 잡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의 왼쪽 편에서 스콥을 잡게 됩니다. 수술 시작 전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스코피스트가 다음 프로시저를 모르고 헤매게 될 경우 3D 플렉서블 특성상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콥이 흔들림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복강 내와 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리 사이에서 스콥을 잡는 병원이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 병원에서처럼 환자의 사이드에서 스콥을 잡는 병원이라면 더 많이 포지션을 잡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의 각도입니다. 무릎을 너무 구부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 콜론 수술에서처럼 너무 구부릴 경우 스콥 잡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환자는 리버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 돔 쪽을 보기 위해서는 마치 언덕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버드아이 뷰로 스콥 끝을 최대한 꺾어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히 스콥만 꺾어보려고 다운 버튼을 최대로 누릅니다. 이러면 원하는 필드를 볼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버드아이 뷰를 보기 위해서는 복강 밖에서 스콥 헤드를 최대한 환자 몸에 밀착해서 반대쪽 끝이 더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스콥 끝을 구부려야 합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져 공간이 없을 경우 스콥을 밀착할 수 없어 좋은 버드아이 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플렉서블 스콥은 끝을 상하 좌우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복강 내에서도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트로카를 짧게 유지하거나 시오스 프레셔를 유지하는 등 충돌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스콥이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콥 조작입니다. 스콥의 위쪽에 보면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를 이용해 스콥 끝을 움직이고 아래쪽 픽스 버튼을 이용하여 스콥 끝의 각도를 고정하여 흔들림 없이 스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콥의 수평은 상황에 따라 가장 편안한 각도를 유지하면 되고 예를 들어 80번 리가먼트가 수직, 코로널리 리가먼트가 수평이 되게, 인페리어 파트에서는 바닥이 수평이 되게, 하일라 다이섹션 시에는 하일룸이 수평이 되게, 파렌키마 다이섹션 시에는 위쪽 디마케이션이 수평이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스코피스트는 상황에 맞게 스콥의 위치나 방향, 각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테크닉을 이용하여 알맞은 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알고 계시는 버드아이 뷰입니다. 이 뷰는 스콥 헤드는 환자 몸에 밀착하여 내리고 스콥을 위로 들면서 끝만 구부립니다.
위쪽 공간이 충분할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코로너리 리가먼트, 트라이앵글라 리가먼트를 처리하거나 파렌키마 다이섹션 시, 하일라 다이섹션 시 등 수술 전반에 사용합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이 위로 쭉 들어가서 끝만 구부려 보여줍니다. 두 번째 로워 앵글 뷰입니다. 이 뷰는 그림과 같이 스콥 헤드는 위로 들고 스콥은 다운한 상태에서 끝만 위로 듭니다. 위쪽 공간이 없어 위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주로 팔시폼 리가먼트 처리 시, 코우데이트나 인페리어 숏 헤파틱 베인 처리 시 사용합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아래에서 위로 꺾으면 앞이 언덕이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와 같이 바닥이 평지처럼 보이는 정도로만 꺾습니다. 세 번째 라테랄 뷰입니다. 스콥 끝을 라테랄 사이드에서 메디알 방향으로 꺾어 보여주는 뷰로 주로 라이트 레프트 모빌라이제이션 시, 레프트 헤파틱 베인 처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면 스콥을 라테랄로 이동하여 끝만 메디알로 꺾어 보여줍니다. 스콥의 각도나 방향을 정할 때는 기구와 일직선을 피하거나 피하지 못할 경우 버드아이 뷰나 로우 앵글 뷰로 보여줍니다. 2D에서는 오퍼레이터의 두 기구 사이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게 가장 좋은 뷰가 나오는데 반해 3D 플렉서블의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더 좋은 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콥을 잡는 도중 뷰가 좋지 않거나 파이팅이 심한 경우 과감하게 다른 각도로 변경하고 되도록 공간이 많은 쪽으로 접근하여 파이팅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인, 아테리, 덕트 등 인서클링을 해야 하는 경우 위아래에서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클리핑, 스테플링 할 수 있습니다. 포탈 베인을 스테플링 하는 동영상으로 앞에서 말한 여러 스킬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서 돌아가며 보여줌으로써 안전하게 스테플링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로봇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대환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엔도스코픽 사이로이덱토미 로봇 서저리입니다. 바이라테랄 엑실로 브레스트 어프로치, 줄여서 바바 사이로이덱토미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신경 모니터, 사이로이드 백에 EMG 튜브가 필요하고요. 사이로이드 수술 시에는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의 위치 및 전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장비로 엔도스코픽, 로보틱 서저리에서 필수이며 오픈 서저리에서도 목소리가 예민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게 됩니다. 인덕션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EMG 튜브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이 빨간색, 왼쪽이 파란색이 가게 위치해 주면 됩니다. 포지션 시에는 사이로이드 베개를 등 뒤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간혹 머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용포를 이 부위에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위 5cm 정도까지 상의를 내리는데요. 트루카가 엑실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컨타미네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전도 일렉트로드는 모두 등 뒤로 이동시켜서 붙여주시고요. 엑실라를 통해 트루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팔을 좀 벌려주셔야 됩니다. 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팔을 강하게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P 커프기는 다리로 옮겨주셔야 되고요. 신경 모니터 일렉트로드는 보통 배꼽 옆에다가 꽂아주고 일렉트로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터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신경 모니터 리모컨인데요. EMG 튜브에서 나왔던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을 자리에 맞게 꽂아주고요. 일렉트로드에서 나온 녹색과 빨간색을 부위에 맞게 꽂아준 후에 신경 모니터를 켜고 사이로이드에 맞출 경우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렉트로드를 보시면은 4개를 맞게 꽂아 주셨다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준비가 끝난 후에는 헤어가 나오지 않도록 머리 쪽에 플라스타를 붙여주고요. 그 후에 페인팅을 하게 되는데 페인팅은 목 아래, 팔이 드러난 부위, 배꼽 위에 10cm 정도까지는 베타딘 페인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헥스타놀로 다시 한번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약간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빈치 X, XI를 사용하는데요. 8mm 트루카 4개가 사용이 됩니다. 랑데브 기법으로 바이라텔 엑실라를 먼저 인시전을 8mm를 양쪽을 넣고요. 스트레이트 모스키토, 롱켈리, 터널러 순으로 머슬과 서브큐 사이를 넓혀주게 됩니다. 이때 터널러로 넓힐 때는 양쪽 엑실라를 일직선상으로 해서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러로 넓히고 트루카 삽입 시에는 머슬과 서브큐 사이로 정확히 들어가야지 다이섹션이 쉬워지는데요. 정확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양쪽 SCM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터널러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게 갑상선 시에 사용되는 롱트루카입니다. 롱트루카의 길이는 15cm이고요. 복강경 시에 사용되는 거는 10cm입니다. 간혹 이게 혼동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빈치 SI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포트가 12mm이기 때문에 12mm 포트 하나를 넣고 8mm 트루카 3개를 넣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가 오른쪽 브레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 브레스트를 12mm를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랑데뷰 기법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한 번에 인서션 후에 다이섹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킹 전 플랩을 뜨게 되는데 양쪽 엑실라 쪽으로 트루카를 뚫은 후에 카메라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미러 이미지가 적용이 되고요. 양옆을 적당히 다이섹션을 해서 대략 4-5cm 정도 해주면 됩니다. 브레스트 쪽으로 들어올 트루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다이섹션 할 때 위아래는 절대 다이섹션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스킨번 위험이 있고 구멍이 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다이섹션을 할 경우에는 혈관을 잘라서 블리딩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루카를 지금 4개를 삽입한 모습이고요. 바깥에서 보면은 양쪽에 엑실라 하나씩 그리고 브레스트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쪽에는 듀오덤을 2장 붙여줬는데요. 수술 시에 니플이 쓸리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이섹션 시에는 레프트, 라이트 SCM이 보이게 다이섹션을 해주고요. 그 후에 엑실라 포트를 환자 목 방향으로 20-30도 정도 바라보도록 재삽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레프트 엑실라 부위로는 석션 이리게이션용 튜브를 삽입해 주고요.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요. 익스텐전 라인을 잘라서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3웨이를 연결해 주고요. 갑상선 수술 시에는 CO2 프레셔가 6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구멍을 내주지 않으면 모든 CO2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필히 구멍을 내주어야 합니다. 가운을 입은 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포트 클러치 버튼과 인스트루먼트 클러치 버튼이 있는데요. 포트 클러치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백엔드가 움직이게 되고, 인스트루먼트 클러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프론트 엔드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백엔드는 환자로 보면은 어깨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프론트 엔드 부분은 팔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프론트 엔드에 보시면은 검정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힘을 주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두 부위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킹 시에 위에서 레이저선이 나오는데, 그때 팔을 4개를 다 정렬시키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붐 로테이션 버튼입니다. 카메라에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왼쪽 것부터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카메라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타겟팅을 위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은 포토샵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라이트 버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봇에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왼쪽부터 메릴랜드, 가운데가 훅, 오른쪽이 프로그래스퍼가 되겠습니다. 로봇 도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위쪽을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이 파란색이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로봇 레이저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십자가 모양을 환자의 보스 클라비클 사이, 스터넘 사이에 위치시켜 주고요. 어시스트는 환자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킹 시 멀리 있는 암부터 도킹을 하게 되는데요. 숫자를 보시면은 1번, 2번, 4번, 3번 순으로 도킹을 하는 게 가장 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 도킹 시에는 트로카에 암을 수평을 맞춘 후에 레버와 포트 클러치 버튼을 누르고 도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SI 같은 경우에는 레버가 부러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 도킹 후에는 포트 클러치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엑실라에 있는 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에 팔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클라비클에 부딪히게 됩니다. 양쪽에 있는 브레스트 쪽에 있는 팔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을 누르거나 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도킹 후 기구 결합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구 결합 시에는 병변이 라이트 시에 메릴랜드를 1번, 2번에 카메라, 3번에 훅이나 하모닉을 집어넣고요. 4번에 프로그라스퍼를 결합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병변 시에는 프로그라스퍼로 갑상선을 왼쪽으로 당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트로카는 최대한 빼줘야 되는데요. 기구가 나와서 관절 부위가 움직이게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처음으로 기구가 다 들어온 후에 다이섹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트랩 머슬을 먼저 다이섹션을 해준 후에 트라키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트라키아를 확인한 후에 꺼즈볼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꺼즈볼을 그 후에 넣는 이유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꺼즈볼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꺼즈볼의 역할은 블리딩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리트렉션 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지금 프로그래스퍼로 당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블리딩이 잘 되지 않았다면 보시는 것처럼 파라사이로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시에는 신경이 닫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트라키아가 확인이 된 후에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확인이 되고 갑상선을 위쪽으로 조금 들어 올리면은 약간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저희는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를 메릴랜드로 천천히 박리를 하다 보면은 안쪽에 하얗게 신경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경 모니터를 훅에 갖다 대고 훅을 신경에 갖다 대면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후에 파라사이로이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을 위쪽으로 계속 다이섹션을 하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갈색의 파라사이로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파라사이로이드를 더 박리를 잘 하게 하기 위해 저희 병원에서는 셀라인 인젝을 하는데요. 파라사이로이드 주위에 셀라인 인젝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라사이로이드가 물 위에 동동 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파라사이로이드를 사이로이드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사이로이드 다이섹션이 끝난 후에는 스페시멘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레프트 엑실라 포트를 제거 후에 롱캐를 넣어서 충분히 트로카가 들어갔던 부위를 벌려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랩백을 이용해서 검체와 꺼즈볼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이 클 경우에는 그레이브스 환자 같은 경우 9cm, 10cm, 크면은 13cm까지도 로봇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클 경우에 롱켈리로 벌려주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큰 경우에는 엑실라 쪽에 인시전을 좀 더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페시멘이 제거가 된 후에는 지혈제를 뿌려준 후 유착 방지제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 후에 스트랩머슬을 슈처해 주고요. 슈처해 준 후에는 레프트 엑실라로 JP를 넣어서 병변 제거 부위에 삽입해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스킨 슈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듣다 보니 저희도 우리 외과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전담 간호사분들 못 들어온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아직 이 창을 통해서 질문이 없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노대한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노대원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선생님, 제가 수술실 간호사로서 이 PA 선생님들이나 SA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봐오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그 로봇으로 사이로이덱토미 할 때 혹시 그 모니터링 있죠? 너브 모니터링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네. 누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나요? 수술 중에? 수술 중에는 이제 로봇으로 할 경우에는 저기 훅에다가 그 선을 갖다 대서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다가 선을 갖다 대는 건 제가 하고 보통은 이제 교수님이 로봇으로 거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그 모니터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위에를 폴을 싸서 거기 조종을 하고요. 네. 그럼 따로 기사님이 보시는 건 아니시네요? 네, 생리기사분이.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선희 선생님 뭐 특별히 더 코멘트가 예. 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네, 저도 참 잘 들었는데요. 저도 복강경 뭐 일찍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참 주옥 같은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장으로서 아무 말 안 하고 끝나기는 좀 그래서 저도 좀 들었던 내용 중에 스코피스트가 앉아서 하는 거 참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이거든요. 개복 수술할 땐 땡기는 사람이 안 보여도 수술사는 보일 수 있는데요. 스콥 수술은 스코피스트가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스코피스트가 항상 가장 편한 자세에서 흔들림 없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메라 닦을 거 아주 다 여러 가지 팁을 잘 얘기해 주셔서 아주 저도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저희는 셀라인을 많이 쓰는데요. 셀라인을 닦을 때 가끔 처음 스코피 잡으시는 분들 보면 딱 렌즈만 닦으시더라고요. 그 스콥 25cm 되는 그 기둥을 잘 안 닦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트로카 리듀서에 한 100번 나가다 보면 거기에 물방울이 묻혀서 들어가다가 또 렌즈에 물이 묻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셀라인 닦을 때는 물기를 기둥에 있는 다 스콥 기둥까지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시간이 아직 많았으나 뭐 내용이 너무 알찬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다들 네 분 연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같이 자장 맡아주신 이선희 선생님도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셨다가 또 좋은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